안녕하십니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경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차시까지 펀드 세일즈 관련해서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펀드를 판매할 때 지켜야 되는 다양한 원칙들, 규칙들을 좀 살펴봤고요. 2차시에서는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펀드 세일즈의 첫 단계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또 3차 시에는 그 2차 시에서 확인했던 투자자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자의 성향을 분리하는 내용과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차 시에는 약간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펀드, 즉 집합 투자 기구의 개념과 특징 같은 지식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의 개념인데요. 이제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돈을 모아서 그걸 전문가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생긴 이익을 이제 그 투자자들과 나눠 가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합 투자기구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편하게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나 이렇게 투자 회사에 이건 어디다 어떤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고 이렇게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문가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아진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펀드가 구성이 되면 투자자들은 내가 펀드에 돈을 넣었다는 것을 권리를 받고 싶어 하겠죠. 이때 펀드 회사에서 투자자들한테 발행하는 그 증거를 집합 투자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의 형태에 따라서 회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주식을 집합 투자 증권으로 발행해 주기도 하고요. 투자 신탁의 형태다 그러면 수익 증권의 형태로 집합 투자 증권을 발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펀드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건 예금처럼 그냥 돈을 입금하는 개념이 아니라 집합 투자 증권을 우리가 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펀드가 대체 어떤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구조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계자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이 신탁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위탁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펀드 회사들 보통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펀드의 구조는 일단 회사 형태라기보다 투자 신탁의 형태를 예를 들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관계자가 이 위탁회사로부터 부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펀드를 투자자들한테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을 판매 회사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대신해서 판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판매회사한테 수익증권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익증권을 판매회사는 누구한테 팔까요? 투자자들, 즉 수익자들한테 이 신탁증권을, 수익증권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을 판 돈을 판매회사에 납부를 하겠죠. 그럼 이 돈이 다시 위탁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장인물이 이제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위탁회사가 또 다른 회사에 이 돈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탁회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은행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탁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관리하고 자, 이렇게 투자해 하고 지시를 받으면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수익이 나겠죠. 물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수익이 난 거를 어디로? 다시 위탁회사로 보내주면 위탁회사는 이걸 다시 판매회사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즉 투자자들에게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펀드를 시작했던 시발점이 되었던 위탁회사, 그리고 대신 판매해주는 판매회사, 그리고 이 돈을 맡아가지고 운영해주는 수탁회사, 이렇게 관련된 회사는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펀드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공동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혼자 조그만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못할 투자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혼자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펀드 자산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무엇과 분리를 해야 되냐? 앞서 봤던 판매회사나 수탁회사든 위탁회사든 회사의 자산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고객들한테 모은 투자 자금은 이 회사 자산과 섞이면 안 돼요. 이 회사의 자산과 고객들로부터 모은 집합 투자 재산은 반드시 별도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막 섞어서 막 운영을 했다면 수익이 났을 때 이 수익이 과연 회사의 재산에서 나온 건지 고객들의 재산에서 나온 건지 불분명해지겠죠. 그래서 펀드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회사의 자산과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집합 투자 재산은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 배당의 원칙인데요. 당연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수익을 많이 받을 거고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 책임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펀드 회사의 책임일까요? 최종적으로 그 투자자 즉 본인한테 기속이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책임은 결국 투자자인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으니까 돈이 커지니까 당연히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간혹 돈이 모아졌는데 어떤 한 군데 몰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가 되면 분산 투자를 해라. 한 종목에 몇 퍼센트 이상을 투자를 속칭 몰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투자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수익증권이나 주식을 사서 집합투자증권을 사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수익도 받고 손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서 이 좌수라는 건 한 좌 산 거랑 두 좌 산 거랑 투자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투자한 그 금액에 비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펀드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증권을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의 형태다. 그럼 주식을 사는 거고요. 투자 신탁의 형태다. 그럼 수익증권을 내가 사는 거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펀드의 특징을 장단점으로도 좀 나눠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펀드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앞에 특징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공동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소액 자금으로는 투자할 수 없는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요. 또 내가 혼자 발품을 팔아서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거래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아마추어가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히 전문성이 담보가 되겠죠.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과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내가 혼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확실히 안정성이 있겠죠.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하고 공동 투자를 하게 되니까요. 세 번째 이제 장점은 우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펀드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매매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값이 올라가지고 평가 이익을 얻거나 그러면 국내 주식을 거래해서 얻게 된 수익은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펀드도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얻은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인터넷만 두드리기도 해도 되고 그냥 지점에 가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환매를 하거나 그냥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보다. 자, 그럼 단점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점은 이겁니다. 원금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금융회사 직원도 고객한테 고지를 해야 되고요.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이다?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점은 비용이 좀 든다는 건데요. 앞서 장점을 설명할 때도 거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장점을 얘기할 때 그 비용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투자 증권이라든 채권 이렇게 사고 파는 그 거래 비용은 급격하게 절감이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장점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뭐냐면 나 대신 전문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직접 투자를 할 때는 없던 비용이 새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단점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 대신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에게 월급을 줘야 될 수도 있고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점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내가 발품을 팔아서 드는 비용보다는 사실 좀 적게 들겠죠. 세 번째 단점은 우리가 가입한 펀드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난 어떤 펀드는 A라는 주식군에 투자를 하고 어떤 펀드는 B라는 주식군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주식의 성과에 따라서 펀드의 성과도 차이가 생기겠죠. 이런 어떤 주식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다. 그럼 당연히 뭐가 관련이 될까요? 환율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나는 투자를 잘했는데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환위험의 단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 투자를 하다 보면 해외의 정보는 내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펀드의 특징에 따른 단점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차 시에는 펀드의 개념과 특징들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 차 시에는 펀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펀드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